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논술 적중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중 사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제 수업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출제 경향과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 강사에 대한 정보니까 잠깐 확인해 보시고 이제는 여러 번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겠지만 저는 그 김영 편입에서 그 논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대 언어논리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연대가 그 논술을 도입한 것이 이제 편입의 논술이 처음 들어온 거죠. 그게 학년도로 말하면 2012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달이 첫 시험이 있었고 지금이 이제 2024학년도 여러분이 금년에 준비한 학생은 이제 2025학년도 준비생이 되겠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4학년도 적중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3년 12월 시행했던 시험 문제에 대한 적중 사례입니다. 이게 학년도하고 시험 날짜가 이제 1년 차이겠죠. 보통 우리가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학년도를 표기하니까 그 연도 표기에 여러분이 좀 혼동이 있으면 안 돼요. 2023학년도 2023년 12월 시행했던 시험에 대한 적중 사례다. 즉 2024학년도 적중 사례다라고 보시고 요거는 2025학년도를 준비한 학생들이 보시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원년이죠. 편입 원년부터 김영 편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전공은 고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현재 고등부 논술과 강남대성학원에서 대치 두각과 그리고 강남대성 재종반 등등 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재수생 그리고 현재 편입 이 세 학년을 매주 제가 다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그룹의 공통점은 대입 논술이죠. 여러분은 편입 그리고 고등부랑 재종반은 신입학. 여러분이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신입학과 편입학.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 편입학 학생을 위한 수업입니다만 그 논술이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관통하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은 이 정보는 이것으로 마치고 적중 사례니까 일단 이제 적중에 제가 초점을 둘 겁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연간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과목별 OT 같은 경우도 과목별 OT 영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2024학년도 연고대 편입 논술 어떤 부분이 적중이 되었고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과 동의하다라고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실 텐데 우선 그 적중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아직은 2024학년도 최종 합격자가 아직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최종 합격자에 대한 실적은 아직은 제가 공개를 못 해드리고 아직 발표가 전이기 때문에 그 연대 최종 합격과 고대 최종 합격이 아직은 발표가 안 된 시점에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2023학년도 연고대 실적에 대한 잠깐 얘기와 그리고 2024학년도 1차 합격생, 1차 합격생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 연대는 단계별 전형이죠. 고대는 단계별 전형이 아닙니다. 일괄 전형이라서 1단계 합격자가 없습니다. 발표가 없죠. 단지 고대 같은 경우도 학사 편입은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2023 연고대 최종 합격 실적과 그리고 2024학년도 연대 1차 합격생 그리고 고대 학사 편입 1차 합격생 위주로 해서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적중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요거는 그 2023학년도 연고대 경영학과 그 특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학과 이관왕이 2명이 있었던 게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고 이 중에 한 명은 일반 편입이고 한 명은 학사 편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사 편입은 더 유리할까 일반이 더 유리할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유불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학사 편입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는 합니다.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등등 다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관왕 2명이 좀 특이한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물론 뭐 다른 학과에 대한 합격생도 쭉 많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보내주신 합격증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24학년도 지금까지 이제 1차 합격생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도 취합 중입니다만 1차 합격생 취합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학생들이 최종 합격을 하면은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잘 해주는데, 제가 직접 물어보더라도 1차 합격까지는 아직은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문화에 약간 그런 게 있죠. 약간 설레발친다는 거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 터부 같은 게 있어서 학생들이 1차 합격을 그렇게 자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취합이 된다고 보기 조금 힘듭니다만, 지금까지 취합된 것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주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 그 1단계 합격생과 그 다음에 고대 학사 편입, 고대는 일반 편입이 1단계 없다 그랬죠. 그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제 수업 단독 수강생입니다. 학원 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제 수업만 들었던 학생, 그러니까 또 이 수업 줘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 말고를 제가 취합한 건데, 연대 1차는 51명, 고대 학사 1차는 6명, 고대 학사는 표본이 적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학사 편입 지원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제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한 10% 될까 말까 정도 느낌이에요. 그 감안하고 보면은 뭐 50일하고 6하고 약 10% 정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표본이 적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경영학과가 일반이 13명, 학사가 3명, 교육 3명, 철학 등등 하고, 간호가 5명 좀 많았죠. 그리고 행정도 5명 많았고, 그래서 고대 학사는 6명, 경영이 4명, 영문이 2명. 다른 과가, 고대는 아시겠지만 모집 정원이 모든 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래요. 간단한 실적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적중 사례인데, 이건 작년 거도 합쳐서 제가 그 제시문을 적중시켰던 것만 직접 적중시켰던 겁니다. 동일한 제시문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저도 좀 신기했는데, 2023학년도는 작년 거죠. 여기 연대 인문 제시문 다 제시문이 여기 제 책에 기본편 2군데랑 도표석형 1군데 총 3군데 실렸었던 그 문제의 제시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무슨 성견 지명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수시 논술에 있습니다. 2020학년도 수시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항상 이게 그 수시를 준비해 보면은 제 고등부 수업을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시 논술을 이제 꿰뚫고 있다고 보실 때는데, 수시 논술은 한지 오래됐습니다. 2006년부터 했으니까 그걸 하다가 연대 편입 논술이 도입이 되면서 2012학년도부터 연대 편입을 했고, 또 로스쿨 논술도 2008학년도부터 2018학 10년간 메가 로스쿨에서 논술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 논술을 다 꿰뚫고 있다고 보실 때는데, 문제를 보다 보면 이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뭐 느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2020학년도 연대 수시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연대가 2020학년도 수시 모의 논술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문제 패턴을 바꿉니다. 일종의 에포크죠. 그 시점을 기원으로 해서 에포크죠. 기원으로 해서 완전히 연대 수시 논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점에 발표했던 그 문제, 연대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 이거 누가 봐도 뻔한 거죠. 완전히 패턴을 바꾸겠다는데, 두 문항에서 네 문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수리 논술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안 분량도 1000자 정도에서 600자로 바뀌고, 이게 수시 논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문제를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해서 책에다가 같은 문제를 제가 2번 싣지 않는데 이 문제만 3번 실어놨습니다. 그 제시문 다가 2023학년도 연대 편입 인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단지 그 연대 수시 모의 논술에서는 한글로 나왔던 그 제시문이 글쓰기와 구술성이라는 주제로 나왔고, 편입에서는 그게 그 비대면 소통 방식, 책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가 좀 달라 보입니다만 같은 거거든요. 책이 글쓰기 쪽이 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동일한 제시문이 단지 영어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영어였죠.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이 이제 수시였고. 그 다음 2024학년도에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대 인문 제시문 다 제시문이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논술에 나왔던 제시문입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레토릭이라는 그 영어로 나왔는데 여러분 수사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낯설죠. 낯설 수 있죠. 뭐 경찰 수사할 때도 수사가 나오지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수사학이라는 거 설득의 학문을 수사학 그럽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현대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이갑식의 직업과 비슷해요. 농구술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학문이니까 단지 논구술 플러스해서 그 변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 그쪽에서는 지금처럼 변호사라는 어떤 독립된 전문적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변호를 보통 본인이 하거나 말빨 센 사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수사 이런 겁니다. 설득의 학문. 그러니까 글쓰기, 글읽기 등등 해서 거기다가 변론까지. 여기 수사학인데 이번에 이거 2024학년 연대 인문이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 영어로 나와서 조금 까다로웠죠. 이 레토릭 이런 단어들은 좀 까다로운 단어이죠. 그래서 각 줄을 붙이면 한도 한데 출제 시험에서는 각 줄을 안 붙였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단어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시문 다가 그대로 적중되었고 그 다음에 2024 고대 인문 제시문 가 내용은 요 제시문 자체를 적중시키긴 안 해요. 벌린의 자유론에서 나온 건데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아주 유명한 자유론이죠. 그 두 가지 분류. 그 부분이 제시문 가에 나왔고 요것도 2009학년도 고대 수시 기출문제 그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 자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주제가 아주 흡사한 주제가 나왔었다. 여기 우리 고대 기출 263쪽에 실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2024 연대 인문 적중했던 요 제시문 다 제시문은 그 2009학년도 제시문 가 내용인데 요건 제가 다룬 수업이 하프 파이널 제 8회차 시험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하프 파이널이 제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입니다. 9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하는 9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두 달 동안 하는 건데 요 끝나면서 8차 그 수업에서 이게 막 검토하다 보니까 요거는 꼭 한번 다루고 싶어서 정말로 왜냐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거든요. 행복 제시문 니코마크 윤리학 그죠? 요것도 이미 그 수시에서 2010학년도 나왔었고 편입에서 2019에 나왔었고 등등 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시문 하나 있길래 다뤘는데 요 제시문이 똑같은 게 그대로 떴습니다. 보시면은 그 상세한 것은 하나씩 보실 텐데 요겁니다. 요게 그 2023학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글쓰기와 글읽기 구술과 라는 구술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2023학년도 수시에서 나왔었고 편입에서는 비대면 소통 방식 그리고 그죠 그 저기 책 뭐 읽기에 대한 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2023학년도 연대 인문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건 똑같죠. 왼쪽에 있는 영어 문구가 오른쪽에 있는 한글입니다.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강동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문제 똑같죠. 보시면은 그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두 페이지니까 그냥 화면상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나온 겁니다. 2024학년도 하프 파이널 제 8회차 모의논술 문제로 제가 제공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요 문제를 직접 문제풀이를 했고 그 다음에 첨삭도 받았고 요 첫 번째 문제 rhetoric 그죠 may be defined as the faculty of observing 그죠 in any given case the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그죠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주제가 무엇이든 in any given case 주제가 무엇이든 경우가 무엇이든 이런 뜻이겠지만 유효한 설득의 순환을 찾는 능력이다. faculty가 능력이죠. of observing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다라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그냥 매끄럽게 했을 뿐입니다. 같은 거죠. 이게 그 실제 문제들은 이제 그대로 쭉 가지 않고 약간 중략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약간 띄엄띄엄 되어 있죠. 그래도 어쨌든 요 제시문이 그대로 나와 있던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설에 사용하는 설득의 수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연설가의 성품 성품이 그 왼쪽 영어 지문에 보면은 그 personal character 됐죠? personal character of the speaker 나오죠? 밑에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둘째는 청중을 특정한 감정 상태로 만든 것이다. The second, the putting the audience. 그죠? 그러니까 audience를 put into 그죠? 어떤 상태로 놓는 것이다. certain frame of mind. 그죠? 어떤 감정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The third, 그죠? 세 번째는 뭐다?
논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 번째는 쭉 지나가서 여기 좀 생략됐구나, 그죠? 논증입니다. 논증. 더 썰돼서 써도 생략됐구나, 그죠? 있구나, 그죠? on the argument, 논증입니다. 이승직한, 그죠? 등등 해서 요 제시문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번에도 재밌는 것은 한글로 이제 나왔던 것이 영어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연대는 지금은 이제 영어 지문 나옵니다. 그 영어 지문 나온 게 2020학년도부터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때 2020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가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연대 수시 논술은 영어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편입은 지금 영어로 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씩 세부적인 걸 볼 텐데, 유형은 100% 적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마다 마찬가지인데, 논제 유형은 100% 적중. 그거는 제가 요걸 보시고 나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요거는 일단은 유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근거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위에 쭉 이제 코드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고, 연고대 편입논술 하프 파이널에서 제가 인강 번호로 말하면 이제 16, 17번입니다. 예, 거기에서 그리고 강의 타임 코드는 그 강의 영상의 그 시간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 번호 16, 17 전체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타임 코드고 해당 강의 번호 전체 영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객관식 그렇지 않죠. 객관식은 이제 일부를 설명드립니다만, 논술은 전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강의 타임 코드는 강의 번호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실제 출제된 것은 연대 인문논술 1번, 2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왼쪽에 맨 상단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방금 화면 봤던 거니까 생략할게요. 위에 왼쪽에 표시된 부분과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표시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강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완벽히 제시문 일치했고, 주제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 하프 파이널 8강에서도 이게 설득이라는 주제로 나왔거든요. 단지 이번에 나왔던 제시문 2024 연대 인문에서 주제는 수사학이었는데, 근데 수사학이라는 질문이요, 2012학년도입니다. 2012학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2012학년도에 연대 인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여러분이 조금 이 수사학이라고 해서 나왔었고, 여기 2012학년도 연대 편입 인문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해입니다. 연대가 논술을 도입한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는 설득이었지만, 이거 2009학년도 연대 수시에서 나왔던 것이 요 제시문, 가제시문, 그죠? 요 가제시문이 수사학이었다, 그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왜? 수사학이라는 것이 설득의 학문이니까, 그죠? 주제가 요 설득이다, 요 수사학이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나왔던 거랑 같은 것이다 라고 보셔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주제에 대한, 그리고 제시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제 감을 이제 잡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연대 사회논술인데, 이건 주제입니다. 제시문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주제가 세대 간의 형평성, 전체에 준 형평성이라는 주제인데, 최근에 여러분이 과거의 형평성, 평등이라는 주제죠.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공시적 특성입니다. 보시면 잠깐씩 제가 좀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공부니까 형평성에 대한 것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보통 이렇게 남녀 간의 평등죠. 남녀 불평등, 남녀 평등 문제 가장 핫 이슈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 그리고 뭐 학력에 대한, 그죠? 불평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논점을 많이 다룹니다. 뭐 지역 간, 그 다음에 인종 간, 자, 이런 식의 논점을 우리가 공시적인 탐구라 그래요. 공시적인 탐구죠. 공시제란 말은 탐구 분석이라고 보는데, 동시대를 말합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얘기죠.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누구는 이제 평등, 누구는 불평등.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최근 논증은 약간 이 논의가 확대됩니다. 통시적인 분석을 많이 해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시간의 어떤 흐름이죠. 지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평등 불평등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뭐죠? 세대 간의 불평등이죠. 세대 간의 불평등. 이게 요즘 핫 이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손을 좀 다쳐서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문제. 노인의 기준이 어딜까라는 것은 참 아직은 기준이 많아요.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됐다고 하는 게 막 80세가 부터 노인으로 보겠다 이런 썰도 있던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하철 무임 승차 기준을 봤을 때 65세입니다. 65세로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정치인이 지하철 무임 승차를 폐지하겠다. 대신에 이제 일종의 포인트가 이제 입금이 된 카드로 전자카드인가 그걸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는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이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9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명은 조금 안 돼요. 960만 명인가 그쯤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으로 본다면 약 5분의 1이죠. 그리고 이분들을 뺀 나머지 5분의 4가 전체가 다 경제활동하는가 그렇지 않죠. 초중고생이 있으니까 대학생까지 합치면은 25세 정도까지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은 한 20대 중후반부터 아니면은 30대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길게 봐도 30년 정도, 30년 정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여기 세금을 걷어 국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65세 이상이 한 5분의 1쯤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2000년 출생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소득의 40% 정도를 세금 낸다면은 아주 복지국가의 최정상에 있는 북구 있죠. 북유럽, 노스핀,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 있죠. 이 국가들이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그 정도 나간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고령화의 문제가 아주 중요해졌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 이 논쟁이 많아진 겁니다. 현재 세대가 아주 복지를 이렇게 펑펑 활용을 한다면은 그 부담은 숨어있는 부채라 그러죠. 히든 데트, 그죠? 숨어있는 부채. 내가 직접 돈을 빌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마치 부채처럼 내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 간의 불평등이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다뤘던 오른쪽 수업입니다. 세대 전쟁이 벼오는 경제적 갈등, 그죠? 그리고 노인들, 젊은이들 자신들 등등. 이게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 감소하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등등 해서 국민연금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요 주제가 이번에 나왔을 때는 환경에서 나왔어요. 환경도 같은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소재가 바뀌었죠.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환경을 이제 편하게 이제 가솔린을 아니면 석유를 펑펑펑 되게 편하겠죠. 재생에너지라는 우리 요즘에 RE100이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인데, 그래서 우리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물건이어야만이 이제 수출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게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RE100에 여러 RE10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RE100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이게 100은 퍼센트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든 물건이어야만이 수출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곧 오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가장 편하게 살 것 같으면은 그냥 늘 하던 대로 가솔린 떼고 석탄, 석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뭐요? 그 환경이 파괴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대신에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죠. 이게 기후변화 둘러싼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이번 출제 포인트입니다. 제시문 나가 대표적으로, 제시문 다도 그렇고 라도 그렇고, 그 기후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풀셋 파이널 또 다뤘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그 풀셋 파이널 고대 형 풀셋 파이널에서 제 3강 문제인데, 그러나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비율은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는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을 불러왔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문명의 오만함에 뒤이어 인류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기후변화의 기본적인 포인트죠. 그리고 그 논점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니까 이런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논점에서 나왔다. 라는 것이 이번 연대 사회논술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거의 일치하고 있죠. 요거는 실제 수업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자유론, 그죠? 제가 그 벌린의 자유론 둘러싼 이거는 제시문 자체는 아니고 이것도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 고려대가 자유평등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자주 냅니다. 자주 내는데 이거는 영원한 여러분이 이제 출제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2009학년도 고대 수시 논술 자료입니다. 제시문 1은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변, 거기서 제시문이 등장하는데 제가 고대 수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한 회차를 꼽으라면 이 문제를 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편입 기출이 아닌 수시 기출을 다룰 때 맨 먼저 다루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서 같은 주제가 나왔어요. 벌린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땡땡땡, 그리고 소극적 자유는 땡땡땡인데 요 왼쪽에 보시면 이번에 나왔던 제시문입니다. 이것은 연대 고대 인문논술 1번, 2번 맨 위에 대학 과목 문항 번호라는 근거가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제는 아주 많습니다. 정책 심화편하고 고대 기출하고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죠. 자유에 대한 여러 의미 중 첫 번째는 부정적 자유, 소극적 자유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 자유, 두 번째는 긍정, 여기서 소극적,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해서 소극적, 적극적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실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중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관련성은 있지만 앞에 전체 우리가 시험 문제를 4개라고 봤을 때 연대, 고대, 인문사회 각각 2개씩 4개죠. 4개라 봤을 때 앞에 3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데 신자유주의랑 그리고 합리성 등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신자유주의, 합리적 합리적 행동 이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쟁점 심화편에서 제가 다뤘던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합리성을 다뤘던 논점들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완전한 일치하는 그런 형식 일치는 아니지만 각각의 주제를 수업 중에 다뤘다라는 점에서 적중 사례에 제가 포함을 시켰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유형편입니다. 유형별로 보시는데 유형은 여러분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논제 유형에 대한 정의를 잠깐 하시면 이제 고대가 인문이 있고 사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대도 이렇게 인문이 있고 사회가 있겠죠. 모든 OT는 공부입니다. 저는 OT 따로 공부 따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수업이다 라고 보세요. 요게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고대 인문 1번은 요약형이 나옵니다. 요약 단독형입니다. 400자로 나와요.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그렇죠. 항상 1을 요약하라고 나오죠. 자, 2번은 이번에 평가형. 요거는 제가 2024 기준으로만 설명드릴게요. 2번은 평가형이 나왔습니다. 평가형은 몇 대 몇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1400자인데 1400자인데 요거는 배점이 20점, 80점이에요. 요거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형인데 여기에 1대4로 나왔습니다. 1을 근거로 2, 3, 4를 1대3 그럽니다. 앞에 한 개, 뒤에 3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인문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얘도 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번에 인문사회가 패턴만 놓고 봤을 때 완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만 달라요. 연대는 조금 다르죠. 연대는 그 역시 1번, 2번 이렇게 있죠. 사회도 이제 1번, 2번 있죠.
연대 인문 1번은 비교가 나왔습니다. 3자 비교입니다. 2번도 비교가 나왔습니다. 특이한 것은 양자 비교가 두 개 결합형입니다. 양자 비교, 양자 비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회 1번은 평가형입니다. 고대처럼 평가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1대2입니다. 1대2예요. 1대2. 1대2. 2번도 평가형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도표가 결합이 되거든요. 도표 해석이 결합이 되는. 그렇구나. 요거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도표가 나오니까 얘도 그죠. 사회계는 도표가 있습니다. 평가행위는 합니다. 근데 도표가 결합이 되니까 도표 분석도 결합이 됩니다. 단지 평가형인데 이제 요거 1대3인 것은 같아요. 요거는 같았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이게 유형에 대한, 그죠? 논제 유형에 대한 총정리인데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요 연대 인문이 지금 1, 2번이 모두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항상은 아니었는데 최근 6년 연속입니다. 연속이라는 게 중요하죠. 연속. 그러니까 최근 경향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19부터입니다. 2019부터 2024까지 6년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요게 연대 4회 1번인데 요거 원래는 얘들은 이거는 1번은 원래 그죠? 기존 문제는 여기에 비교였습니다. 비교가 나왔는데 1번에도 이렇게 평가 나온 건 최초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의 요 평가는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1번에 비교가 없는데 1번에 4회에 비교가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2025 준비하는 학생들은 4회 계열은 비교가 안 나오네. 그죠?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인문도 2번도 비교니까 비교만 준비할까? 큰일 납니다. 알았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감안하고 한번 보세요.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이거는 고대 사회논술 인문논술 출제 경향의 영역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다룬 것은 이제 제가 요약 단순히 기본형에 다루고 이건 아주 많습니다. 쫙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고대 기출 모든 대부분 그리고 풀셋 파이널 전체, 고대 직전 파이널 인문 전체 등등 해서 반드시 제가 요걸 다뤘습니다. 요약형을. 그죠? 그래서 1년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약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신문사설 요약하기를 시키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요거는 왼쪽에 보시면 고대 사회 2번 그리고 고대 인문 2번이죠. 이를 바탕으로 2, 3, 4를 평가하시오. 고대 사회 2번이죠. 고대 인문 2번 이를 바탕으로 2, 3, 4를 평가하시오. 약간씩 거기에 물론 이제 키워드는 다르죠. 이건 당연합니다. 제시문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고대 사회 2번은 거긴 보이지 않지만 제시문 4가 제시문 4의 1번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도표입니다. 그래서 도표가 결합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논술평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죠. 예를 들어서 고대 직전 파이널 2강에 나왔던 문제가 이를 근거로 2, 3, 4를 평가하시고 개수까지 똑같죠.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풀이법에 대한 실제 강의 영상입니다. 요거 하면 제가 필기했던 거 감안하고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도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 2번. 제심 1을 바탕으로 1, 2, 2, 3, 4를 평가하시고 하는데 그 4번에 해당하는 것이 도표니까 도표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표 해석형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연대입니다. 고대는 이제 1번, 2번 다 설명드렸죠. 연대 사회 쪽인데 연대 사회는 1번이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평가하시오. 1대2 구조죠. 가에서 나다죠. 요것도 눈썰 믿는 학생은 보시면은 연대는 가나다를 쓰고 있죠. 고대는 동그라미 1, 2, 3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역시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를 평가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평가라는 요 문제가 어때요? 그죠? 가장 많죠. 문제가 총 몇 개입니까? 8개잖아요. 우리가 연대 고대 합쳐서. 연대 고대 합쳐서 8개인데 그 중에 무려 4문제가 평가입니다.
더구나 배점만 놓고 보면은 이 고대 2번은 또 배점이 80점이에요. 점수가 높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실제 영향력은 그 이상이죠. 50% 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공부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데 평가형은 논술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사회논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이렇게 도표가 결합이 됩니다. 도표에서 결합이 되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하시고 평가형은 중요한데 과연 평가형만 잘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요약을 잘해야 되고 도표 해석을 잘해야 되고 모든 논술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한 가지 패턴을 연습해서 나는 거기만 갈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그죠? 의미가 없는 방법이에요. 실제 수업 방식입니다. 이 수업도 너무 많죠. 이건 도표 해석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물 나를 해석하고 이 부분이 연대 사회논술 2번 부분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고대 사회논술과 마찬가지로 연대 사회도 도표 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표는 어떻게 어디에 나온다? 연대 사회, 고대 사회, 연대 사회, 고대 사회. 요 연대 사회, 고대 사회가 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들어있지 않지만 연대는 또 뭐가 있다? 특이한 것은 영어 지문 나옵니다. 요것도 연대는 특이한 현상이죠. 인문사회 다 나옵니다. 요 고대는 영어 지문 없습니다. 여기는 영어 지문 없고 한글만 있지만 얘는 영어 지문이 있다. 영어 지문 나온다 안 나온다 라는 부분과 도표가 있다 없다 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고등부는 수리 논술이 나오지만 편입은 당연히 수리 논술이 없습니다. 요 도표는 수리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것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확인시켜 드렸고 요거는 비교입니다. 원래 연대가 비교의 천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연대 인문 1, 2번이 다 비교잖아요. 비교죠. 그런데 1, 2번 다 비교죠. 원래는 사회 1번도 원래 비교입니다. 이 원래 기존에 비교 나와서 그러면은 연대는 문제가 4개인데 그 중에 3개가 무려 비교였단 말이에요. 75%. 근데 이번에 연대 사회논술 1번이 비교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교는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번에 연대 사회논술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선생님 1번에 비교 안 나왔다고 막 아우성을 부렸는데 불의타가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평가는 열심히 하는 거니까 평가는 모든 논술 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1번에 평가가 나온 거니까 풀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적중 사례는 확인해 보셨고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그냥 이거는 참고로 봐두세요. 방금 봤죠? 이거는 연대 사회 계열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은 평가랑 도표 해석이랑 결합이 되어 있고 연대 인문은 오늘 연대 인문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 인문. 이거는 고대 사회, 그죠? 요약형 그리고 평가형. 방금 본 내용들입니다. 제시문 해석 실제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따로 또 별도 영상 올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거 금년거만 보면 예전에는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똑같이 화면을 따라가 보시면 그것이 우리가 방금 논술 하시오는 거의 다 평가입니다. 그래서 논술로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평가형 문제고 그 이전 거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설명하셔도 있죠. 평가와 설명은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 거 인문을 봐도 마찬가지죠. 요약 1번은 다 요약입니다. 2번은 평가 아니면 설명인데 대부분이 평가죠. 가끔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 설명은 평가랑 풀이 방법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2024 연대 거도 마찬가지. 조금 더 이제 과거로 자꾸 가보는 겁니다. 비교가 역시 사회계열 비교가 보이죠. 제가 아까 연대 사회계열 1번은 비교였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올해만 2024학년도만 비교가 안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13년 여러분은 14년 이번에 2025학년도 준비한 학생은 14년째입니다. 14회차가 되는데 12년 동안 나오다가 13년째 연대 사회논술 1번이 비교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쭉 확인해 보시고 그 이전 끝까지는 제가 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보시면 다 이건 비교 내용이죠. 요 어떻게 준비하나라는 것은 커리큘럼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한 것만 확인시켜 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여러분이 그 커리큘럼 연간
그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건 유형 기본편 1원편입니다. 그리고 쟁점 심화 주제편, 그 다음에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기출은 연대 고대를 먼저 하세요. 고대가 조금 더 쉽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이 그 기출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됩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를 11월, 12월 다룬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출 문제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 문제를 푸는 게 이상하죠. 왜 파이널 할 때 기출 문제를 푸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학생들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는 이론편과 주제편, 쟁점 심화 주제편입니다. 이거를 다룬 다음에는 바로 그 기출로 넘어갑니다. 모든 게 2달 8주 과정입니다. 연대 기출까지 끝나게 되면 8월 말이 되겠죠. 중간에 들어온 학생은 다시 유형 기본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것을 빨리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할 게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하프 실전, 풀셋 실전, 실전이 붙은 요 수업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 원래는 시험 보지 않고 그 고등부랑 다릅니다. 고등부는 실제 수업 시간에 문제도 풀고 다 하죠. 근데 대학생들이니까 편입은 제가 쓰기는 별도로 과제로 주고 첨삭도 별도로 저랑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죠.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전이 붙었던 하프 실전, 풀셋 실전 이런 수업들은 그 수업 시간에 문제를 직접 풉니다. 그리고 특강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브릿지 특강인데 브릿지 특강이요. 브릿지 특강은 이제 별도 전문 특강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철고로 이제 제가 독서 자료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해력 과정, 그죠? 독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력 특강이고 도표 분석 특강, 고득점 실전은 이제 논리력 강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같은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소개서는 이제 9월 사실 7월부터입니다. 이런 7월부터 준비를 시켜요. 본격적으로는 9월부터 하지만 7월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기말고사 1학기 성적이 나오고 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시험 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상세한 것은 연간 커리큘럼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출제 경향 분석도 별도로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오늘은 그 적중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그죠? 화면을 영상을 보셨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을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